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는 것 빼고 또 집 빼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직장이죠. 회사, 또 일터.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이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을 직접 지으신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일과 관련된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의 태도,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하기서 일의 태도가 삶의 태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삶을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우리 삶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 꼭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일에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창조적이다, 내지는 브라이트하다, 반짝인다, 이 말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길게 저도 한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덕목일까 생각해보니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로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행운의 영역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성과를 낸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 그렇죠. 끝까지 한 분들.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이건 이제 정신적으로 마인드 측면에서 되게 또 이제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 그렇죠. 분들이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안고 오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신과 가는 분들은 직장도 못 다닐 거다, 아무것도 못 할 거다, 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옛날이랑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럼요. 지금 혹시 이제 지나가다가 전철역 이나 좀 번화가 어느 도시건 주변 둘러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을 하나나 두 개는 보실 거고요.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환승역은 한 7, 8개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받으셨다가 불면증, 약간 불안,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망설이다 병원 한번 가볼까? 내일 갈 수 있나? 내과 가듯이 전화해보면 웬만한 데가 거의 한 2, 3주 이상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꽤들 많이 가시고요. 두 번째로 놀라시는 건 그래서 결국 예약을 하고 대기실에 갔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막 되게 이상한 분들만 있을까 겁난다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내과에 와 있는 거, 내지는 열차 대합실 느낌, 같이 도레토 카페에 와 있는 그냥 느낌으로 똑같은 병원. 하고 계신 분들도 다 상태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놀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환자를 한 30년 가까이 보면서 특히 요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2030에서 경험하는 일에 대한 고민들, 관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요즘 MZ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한테 이제 세칭 제 연령대나 이대호 편집장님 연령대에서는 조언, 충고 이런 거 꺼리잖아요. 꼰대 될까봐. 그렇죠. 괜히 욕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고 알았어야 될 것들을 모른 채 일이 벌써 5년 차, 7년 차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옛날에 제 한 3년 선배, 5년 사수들한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아니 혼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의 대부분이 예전 같으면은 너의 무의식이 이렇다. 당신이 어릴 때 엄마한테 관계가 이랬으니까 이렇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상담의 한 기법 중에 하나지만 일터에서 내지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내 마음가짐을 또 관계들을 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성숙할까? 또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또 이제 혼내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게 되게 오래전 이야기로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책 앞부분에 그런 거 쓰셨더라고요. 야생 코끼리와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 이제 비교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 야생 코끼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하고 수렵꾼들의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안전하고 하루 3끼 밥 주고 좀 아프면 사육사,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돌봐줍니다. 4,500마리의 밀림, 그것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양쪽 다 멸종 위기니까 다 반도체 칩이 꽂혀 있으니까요. 어디 가고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죠. 또한
동물원 코끼리를 45년 동안 4,000마리 넘게 추적 관찰했어요. 근데 그것들의 얘네들의 생존율을 본 겁니다. 이게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2008년에 실렸는데요. 네.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동물원 코끼리가 잘 살겠지 했는데 웬걸 15년 이상 야생 코끼리가 더 오래 살아요. 야생 코끼리의 수명이 훨씬 더 길더라. 예.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그러니까 논문이 된 거죠. 너무나 뻔한 생각인데. 근데 기대를 저버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뭐 도시의 병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하나 전 꽂혔어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에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야생 코끼리는 비록 척박하지만 자기 결정권이 있었던 거죠. 난 자고 싶을 때 자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하지만 동물원 코끼리는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네. 때 되면 들어가야 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냥 저만의 해석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뭐 안정적 직장이긴 하지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채찍 이제 까라면 까야 되는, 하라면 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내야 되고, 시키는 일들은 꼭 해야 되는 것, 내지는 휩쓸려 가고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게 사실은 사람을 소진시키는 면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직장을 그만둘까요? 이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렵죠. 우리가 흔히 퇴사, 여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하지만 거기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서 작지만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책상은 내가 인테리어에, 내가 두고 있는 뭐 나의 작은 선인장, 내 책상, 내 물건들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것, 내지는 내가 입는 옷. 저는 하물며 그래서 점심이라도 혼자 드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누가 우리가 짜장면 통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1시간. 자기 결정권, 예.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미생에도 나오지만 네. 회사를 나가면 또 거긴 또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거긴 또 완전한 자기 결정권은 온전히 주어지지만 예측 가능성이 1도 없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야생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대기업이나 아주 안정적인 곳에서 그냥 나이 들어서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더 헤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훈련될 때까지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면은 매일매일 의자 바뀌는, 책상 바뀌는 회사들. 자기 사물함에 물건 넣어놓고. 약간 자유. 예. 그렇게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효율적인데 영업직 네. 많고 그런 데는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내 자리가 정해져 있고 작더라도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그 시간엔 요 공간은 내 공간이고 요 공간은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내 물건들이 잘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주는 안정감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 예. 또 한때는 이제 파이어족 이런 거 유행했는데, 사실 그게 돈도 돈입니다만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걸 내가 선택해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택권, 이걸 이제 많이들 이제 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그 파이어를 하고 싶은 원인이 뭐냐? 그럼 결국 파이어 하신 분들, 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돈으로 내 자유를 샀다.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일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2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거 대단하죠. 그렇죠. 딱 때가 되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뭐가 오고, 다음에 저를 프로텍션 해주는 뭐 법무팀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 대신 계산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주는 안정감, 루틴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올바른, 나에게 좀 더 나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다 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작은 내 책상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안정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책에서도 1인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이제 혼밥하는 그 1인분은 아닐 테고 직장 생활에서의 1인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크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스타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나온 분이 특히 이제 방송인, 예능인, 개그맨 이런 분들이 막 재밌는 에피소드 빵빵 터트려요. 네. 막 웃고 딱 끝나면 안도의 표정이 딱 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바로 옆에 분은 같이 나온 분 되게 초조해요. 누가 큰 거 한번 빵 터뜨렸을 때. 그럼 그분은 내가 오늘 이 방송 나온 내 1인분 했다. 분량 뽑았다. 네, 분량 뽑았고 아마 PD님이 날 또 불러줄 거다, 작가님이. 근데 이 옆에 분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난 아직 못 터뜨렸네. 그러니까 저는 1인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할 때 하자는 생각을 가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인분의 크기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 일을 시작하는 3에서 5년 차에 기대하는 1인분과 그 다음에 맨날 신문 보고 뭐 낄낄거려 놀고 있는 것 같은 부장님의 기대되는 1인분과 그 다음에 2년마다 재계약하는 임원분에게 기대하는 1인분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3에서 5년 차까지 세칭 일개미들에게 권하는 1인분은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을 얼마나 안전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가. 비록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부장님에게 기대되는 건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한 3년, 몇 년에 한 번 생긴 돌발 상황 내지는 전혀 딱 일이 막혔을 때 딱 전화 몇 번, 뭐 누군가 찾아간다든지 본부장님 찾아간다든지 해서 딱 단판 짓는 능력 이런 것이 그분에게는 1인분일 것이고요. 임원분에게는 또 임원분 나름대로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업무 영역을 딱 프로텍션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그분의 큰 1인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는 급여 내지는 보상만큼에 따라서 내지는 내 경력치에 따라서 조직의 기대치에 따라서 각각의 1인분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대치를 잘 알아내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면 1인분을 하는 건데 제일 많이 그 1인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초심자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워서 막 걱정하는 분도 하나 있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왜 나 이거밖에 안 시켜주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경력도 있고 전문직인데 내가 왜 계속 엑셀을 하고 있지? 그다음에 복사만 하고 있지? 하지만 또 그게 그만큼의 1인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처음 왔을 때 낯선 부분들이 한테 저는 한 3에서 6개월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일이라는 게 되게 한 쿼터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한 반년 정도 지나면 그냥 농담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직원 식당 메뉴가 뻔해지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쯤 뵀을 때 대략 당신이 하는 일과 업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정도가 한 1인분이 될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에게 현재 너무 모자라다면 조금 더 일을 불려볼 수도 있고 너무 버겁다면 그때는 좀 나누자는 거나 윗사람과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 1인분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죠. 직급마다 또 다르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하죠. 우리 하지현 교수님과 함께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 책을 오늘 함께 읽고 있는데요. 키워드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힘 주지 말고 힘 빼지도 말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힘을 너무 주면 금방 지치고 힘을 너무 빼면 또 흔적거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뭘 배울 때마다 우리 뭐 골프를 배우는 분, 뭐 수영을 배워도 항상 코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힘 좀 빼라. 얘긴데 힘 빼라고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들어가죠. 잘하려고 할수록 힘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거냐 또 이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요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3에서 6개월 하면 대략 어디쯤에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면 되는구나. 이제 힘 빼는 건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힘을 계속 주고 돌리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 번아웃 등등으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치료가 다 끝날 때쯤, 그러니까 막 소진돼서 오신 분들이 예전에 너무 많은 로딩 때문에 오신 분들하고 이제 끝날 때쯤 얘기를 해요. 치료가 이제 종결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되면 당신의 현재 캐파에서 이 정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되지 않았냐. 그럼 그거보다 한 90% 영역, 80% 영역 정도를 유지하자. 그러다 힘줄 10에서 20%는 남겨놓고 지내자. 근데 그러다가 그게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상당히 자신감 생기고 거기서 플러스 10%씩 하자. 라고 이제는 근데 거길 가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무서워서 50% 영역에만 계속 있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실은 내 50%를 날리고 있으니까 나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로 밀리게 되고
나에 대한 인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직장을 옮겼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힘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수 하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아까 1인분 얘기하듯이 당신에게 요구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저희 그 직장 근처에 홍콩 뭐 땡땡이라고 주로 짬뽕 위주로 파는 한 가지만 파는 곳에 대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보면 백종원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중국집을 가봤더니 거기 조금 허름한 중국집인데 그 뒤에서 이제 사장님 밖에 서 있고 안에 요리사 중년의 요리사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그분 연봉이 꽤 높더래요. 이 가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 연봉을 주고 있어요. 주방장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분 생각해보면 이분이 한 최소 20년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메인 주방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 세층 메뉴판에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날 점심에 계속 앉아있는데 그 동네 중국집이니까 해칭 짜장면, 짬뽕, 볶음밥, 군만두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거의 그렇죠. 90%의 주문이.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짬뽕 한 가지만 가르치자. 라고 생각하고 동네 좀 메인 좋은 깨끗하게 가격 확 낮추고 짬뽕 하나만 잘할 수 있는 그냥 프랜차이즈 요리사들을 고용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만든 게 그 홍콩 계열의 저가 프랜차이즈 중식당인데 요즘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짜장 만들고 군만두. 그 이상은 절대 탕수육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의 이상한 좀 고급 요리는 다 딴 데 가서 것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심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짜장면 짬뽕만 잘하자. 그리고 유산슬 나조기는 부장님이 하실 거다. 그거 물론 요리 학원에서 배웠고 해보고 싶겠지만 그 집에서 하고 언젠가는 나중에 할 때가 되겠지만 지금 만만해 보이지만 하면 할수록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짜장면 짬뽕이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요령이 생기거나 좀 일에 구력이 붙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덜 당황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좀 처음부터 갖지 않게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 실력이 들통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도 가져요. 선배들이 나는 예를 들면 자기 기대보다 너무 좋은, 자기 너무 바라던 곳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조직에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발령도 내가 너무 원했던 곳이지만 딱 보면 자기보다 너무 좋은 학교 나오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의 선배들, 동기들이 쫙 있는 곳에 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위축이 처음부터 들어서 오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곳에서의 짜장면 짬뽕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또 일하다 보면 이제 돌발 변수도 생깁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키는 일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자리이기도 해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추가로 일이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근데 급하다고 해요. 김대리 이거 빨리 좀 해줘야 돼. 이거 급한 일이야. 그러면 이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급한 일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일부터 해야 되나? 중요한 일을 좀 따져봐야 되나? 이럴 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게 되게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이 면접 질문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래요. 당신은 어떤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 되게 헷갈리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급한 것과 중요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약간 한 발자국 떠나서 한번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일에 물리적 속성을 생각해보자라는 엉뚱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급하다라는 거는 속도죠. 그러니까 축 하고 지나가 시간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겁다, 가볍다와 같은 질감의 문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무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왠지 머릿속에서는 위험 신호가 똑같이 오고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신호가 오긴 하지만 급하다라는 거는 속도감이고 중요하다라는 거는 무게감이라고 한번 나눠서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속도감은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한번 시간이라는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날까지 못하면 뭐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거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급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시간축을 봤을 때, 그 시간축이 지났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받는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겠죠. 무게감이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너무 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 일이라면 또 거기 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떠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게 정말 급한 일인지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갈라보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요령껏 지혜롭게 일의 순서들을 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건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 관계에서는 또 일종의 이걸 이제 노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정신노동. 여기에 또 많은 에너지가 또 쓰이기도 합니다. 아예 네. 서비스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 또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더 할 테고요. 예. 이럴 때는 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감정도 TPO가 있다고 저는 얘기 드려요. TPO.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옷차림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냥 가벼운 평상복 입을 때랑 또 캐주얼하게 나갈 때랑 또 굉장히 격식 있는 자리를 나갈 때 각각 입는 옷차림들이 다를 수밖에 없듯이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예,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착장을 해야 되지. 상황에 따라서. 네. 내 감정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요구된 톤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랑 내지는 사적 인간으로서 접촉 사건을 당했을 때랑 내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어떤 톤을 가져야 될지는 네. 매번 다르겠죠. 근데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제게 요구되는 감정적 톤이 있습니다. 그 톤과 나의 오늘의 톤, 오늘은 그냥 내가 되게 이런 접촉사고도 나고 아내랑 싸우고 뭐 이러면서 와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 로우 톤일 때 나에게는 뭐 서비스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밝은 표정을 항상 만나야 되는. 그럼 이 톤의 갭이 크면 클수록 감정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힘들죠. 그 불일치만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이게 사실은 감정 노동이에요. 예. 아니, 감정 노동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소진이 덜 일어나는 거는 나에게 요구되는 공적 톤이 있는데 예. 그 톤에 나의 감정을 크게 억지로. 차이가 나지 않게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감정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낮은 상태로 있거나 이러면은 억지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적당히 요 톤을 뉴트럴 톤을 중립 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여유분의 에너지가 있으면 충분히 잘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뉴트럴 톤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이걸 맞춰드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내가 피곤할 때랑 내가 여유가 있고 상태가 좋을 때랑은 감정을 맞춰주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대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일상에서 나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여유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전해드리는 권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지 마라. 근데 그럼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봐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프로그램이요? 예.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정말 20년, 30년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가끔 TV 돌리면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게 하루 종일 저걸 하는데 안 지겨울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해요. 30년째, 40년째. 예. 하루에 막 스푼을 막 10,000개씩 만들고 화투장을 막 계속 뽑아내고 있고 타이어를 계속 고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무념무상. 그러니까 즉 감정을 실어서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슬픈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가 나서 하는 것도 아니죠. 진짜 달인이 된 거네요. 그 달인이죠, 달인. 네, 진짜 무념무상. 그래서 그런 상태에 그냥 톤대로 나에게 요구된 톤대로 그냥 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확실히 덜 지칩니다. 그래서 대신 그분들은 그 정도 선의 감정의 톤을 유지하는 거죠. 뭔가 자극이 오거나 할 때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감정을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두는 살짝 거리를 둔 채 지낼 수 있게 될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덜 지쳐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로봇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근데 내 일은 또 잘 해내고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의 감정들은 그냥
요 정도 선에 거리를 두고 무심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막 틱틱 던지는 게 아니라 하지만 반응을 보일 땐 반응을 보이지만 애를 쓰진 않는다는 느낌. 그 책에서도 그 하나의 예로 한 놀이공원에서 일하던 그 소울리스 좌라고 해서 뭐 춤추면서 노래하고 뭐 그쵸. 랩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영상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그렇죠. 얻었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 톤이 재밌어서라기보다도 그냥 하루에 어떻게 보면 한 못해도 100번 넘게 같은 소개를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뭐 물에 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세요를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 사실 선배들부터 몇 년 동안 내려온 빠른 랩인데 몇 분 정도에 그거가 왜 인기가 있었냐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만큼 크게 감정을 실체 원래는 그 서비스직이니까 막 신나 보이게 막 취업을 해야 그게 되는데 이제 표현이 이제 거의 영혼 없이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유명해졌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조금 어떤 선에서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이 일을 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사실 덜 지칩니다.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을 소진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이시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세상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그렇죠. 일과 가정의 양립,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근데 교수님은 이 워라밸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 가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 라이프는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그러니까 시간을 땅 따먹기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라이프는 되게 좋은 거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내 개인 시간을 보내는 건 이게 좋은 거일수록 일을 하는 시간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를 얘기하긴 하지만 라이프의 관점을 최대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워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의 시간이 많아지거나 일에 쏘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라이프의 커다란 덩어리 안에서 일을 빼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일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쵸. 물론 놀고 취미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두움 속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이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되고 사실은 내가 이 라이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일을 통해서 받는 보상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마치 이게 내가 소진되기만 하는 쪽으로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워라밸이란 단어가 다소간에 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이 워라밸이란 단어의 유래를 보면 2차 대전 전후와 그 이후에 영국의 여성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대요.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력 단절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육아와 가정 가사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때 나온 단어가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당연히 그러면서 복지라든지 여성의 쉴 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개념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사회에서 그냥 일상화해서 워라밸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왜냐하면은 내 라이프란 커다란 거 안에 일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구성 요소. 그래서 내 라이프란 커다란 일관성 안에서 일의 영역을 한번 보면 그 안에서의 밸런싱이라는 관점은 마치 50대 50 누가 기울어졌어라는 것보단 포트폴리오적 관점이라는 관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워크가 없으면 라이프도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 라이프 하모니라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나의 인생이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현 교수님과 함께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일하기는 싫고 잘하고는 쉽고. 그렇죠. 이게 약간 양가적인 감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좀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뭘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키는 일만 하지만 나중에는 선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는 일들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집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연구, 뭐 프로젝트 등등의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4가지 것들 안에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상, 의미, 재미, 관계. 보상, 의미, 재미, 관계. 이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전 맨 앞에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재능 기부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을 좀 기부해 주세요 뭐 이런 저는 내 재능이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기부해 달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재능을 돈으로 주시면 보상을 주면 내가 보상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걸 나를 싼 값에 쓰겠다는 생각밖에 더 하냐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건 그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합당하다면 저는 당연히 그걸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상당히 인문학적 내지는 그런 사회에서 돈 얘기를 하거나 보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좀 부끄러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미리 물어보고 미리 조율이 되면 서로 편해지거든요. 또 그게 사실은 프로의 세계가 프로의 세계도 그렇죠.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은 되긴 썩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말 다 해놓고 무슨 얘기인가 이럴 때가 있어서 저는 보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먼저 물어봐요. 물어보거나 그 부분이 먼저 조율되길 바라는. 그래서 끝까지 기분 나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소진된다는 느낌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대신 컴펜세이션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두 번째 것들은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험이 된다든지 이걸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든지 이게 공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굉장히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야. 사회적인 의미. 라고 생각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 이거는 그거 좋은 일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근데 그건 전 어떤 면에서 보상 다음으로 뒀습니다. 보상 없이 의미만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거는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미. 그냥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지 않은 도시에 도서관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산업도시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작은 도시를 근데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가?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갑니다. 큰일 났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하지영 교수님한테 이제 지역 도서관에서 그래서 가면 참 재밌었던 그냥 지명을 말씀드리면 정읍이라는 도시를 갔어요. 정읍이라는 도시가 남원, 정읍 이런 데가 우리가 순천, 전주는 가도 잘 안 가게 되는 일부러 찾아가기가 조금 별게 없거든요. 솔직히 가보니까 별게 없는데 추어탕 거리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20분만 걸으면 다 끝나요 거기가. 근데 그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가겠어? 라는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조금 일찍 가서 점심도 먹고 걸어다니고 하고 작은 곳을 강의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나 의미 책을 뭐 남들이 알려야지 이런 것보다는 저에게는 어떨 때는 재밌으니까 한번 주말에 혼자 찾아갈 일은 없는 건데 이렇게 가서 슬슬 걸어다니면 재밌겠네. 아니면 근처에 무슨 산이 있으면 뭐 등산을 가볍게 할까 하루 자면서 라는 재미. 네 번째는 저는 관계를 꼽습니다. 관계. 널 보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해진 분들, 저랑 일을 같이 하거나 사적으로 잘 알게 되는 분은 제가 가끔 한잔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한마디 가끔 하는 말이 너는 날 한번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탁을 하면 나도 당신과 관계나 내가 너 신세진 것도 있고 교수님이랑 친해져야겠다 하면 뭐 어디 뭐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게 있으면 흔쾌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난 너와의 관계라는 부분이니까.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재미, 의미, 보상, 관계 이 4가지 중에 한 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분명한 하나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약간 하나가 모자라지만 또 다른 하나가 같이 합쳐져서 보상은 좀 그럭저럭이지만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내가 한번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해
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그러게요. 점점 쌓여나갈 때 저는 한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좋네요. 좀 생각들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 욕심이 있을 때 무섭거든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일 때문에. 그래서 한참 잘하실 때는 막 계속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좀 이렇게 쳐내지 못하셔서 모두에게 욕을 먹는,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그리고 또 굉장히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죠.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 4가지. 보상, 의미, 재미, 관계. 저도 사실 누군가를 섭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섭외를 받는 그렇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이거 여기를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데 교수님 덕분에 명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연 교수님이 알려준 거라고 딱 이제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런 환자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이 또 지쳐하는 분들, 이걸 토로 많이 합니다. 번아웃인데 내가 다 타버린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정말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번아웃은 또 아니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체력의 차이입니까? 뭡니까? 두 번째 분들은 되게 잘 쉬는 사람들이고요.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번아웃이란 말은 한국말로는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소진됐어라는 말이긴 한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워크숍에 가서. 근데 불이 좀 죽을 것 같으면 기름을 붓죠.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불이 확 올라오죠. 그럼 이제 줄어들만 하면 가끔씩 우리 가끔 옆에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이 좀 더 다 타올라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기적으로 장작들이 제공이 되면서 가끔 스트레스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그래서 좀 화력을 더 높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작은 제공되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만 항상 거기엔 한계가 있다고 볼 때, 기름을 너무 많이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억지로. 그러다 보면 장작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기름만 많이 붓게 되면 너무 빨리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장작이 다 타버리겠죠. 이게 번아웃이에요. 그럼 번아웃이 돼버리고 나면 기름을 부어도 더 태울 장작이 없으니 불씨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시간이죠. 장작이 다시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문제가 될까? 조바심도 있겠지만 그냥 많은 연구에서는 성실한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항상 100점 해야 되는, 잘하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저 사람 부탁하니 내가 할래.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내가 해야 돼.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대강하면 안 되고 매번 모든 일에 완벽해야 돼. 하니까 애가 닳게 일을 하다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진된 채 오게 되면, 그러니까 좀 소진된 사람이 원래 약한 사람일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은근 강하고요. 단단하고요. 일 잘하고요. 아주 싹싹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쳐있을 때는 얘기 좀 못하시지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하면 저 사람 일머리도 있고 되게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더 잘하려는 사람, 완벽주의자가 더 먼저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말씀 중에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에 또 그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예 번아웃이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쉰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장작이 좀 쌓여야 되니까. 최소한 3개월, 저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번아웃.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우울증은 슬프고 감정 조절 안 되고 늘어지고 뭐 이런 쪽이라면, 번아웃은 그냥 정말 매 맞아서 늘어진 개 같은, 그러니까 반응성이 없어지고 그냥 힘이 안 들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그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되는 느낌 들면서 이렇게 퍼져 있어요. 냉소적이 되고 무력감이 되게 많고,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네. 강한 무기력감이 오거나 아니면 짜증이 솟구치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정도로 뭔가가 확 오게 될 때 적극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이때 자기 관리는 뭐냐? 조금 이기적이 되세요. 좀 내 스탠스를 나를 중심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좀 요구하세요. 왜 나만 해야 되나요? 매번 왜 제가 당직을 서야 되나요? 왜 제가 이 일을 또 맡아야 되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다음에는 이번엔 서대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그걸 잘 못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니까 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우리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을 안 하는 분이라 항상 계속 또 주는 거죠. 저 친구는 잘해. 잘할 성실해. 성실하고 다 해내. 거절을 안 해.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쟤 시키면 또 그거 관리하느라고 애달고 괴롭고 신경 쓰이는데 우리 번아웃 왔던 이 친구한테는 일 시키면 조용히 잘해. 게다가 완벽주의적이라 끙끙대면 시간 안에 다 해. 그럼 당연히 저 같은 여기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 다 오기 전에 저는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매번 하나요? 내지는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요구를 좀 하세요. 라는 이야기들. 그게 또 하나의 거절이 됩니다. 근데 그걸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해요.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앞부분에서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랑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입사원 연수 가서 강의할 땐 번아웃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을 한번 당해봐야 된다. 겪어봐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진짜 번아웃이 아니라 번아웃 느끼는 부분까지 가보는 게 내 피크가 어딘지 아는 건 또 신입사원 때는 필요해요. 한 2, 3년 차까지. 한계 피크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한 15년 차, 20년 차 되신 뭐 차장급, 팀장님급에서는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까지 이제 승진하신 분들은 이미 한 5년 차, 10년 차 선에서 한 번씩 경험했어요. 그쵸. 작지만. 네. 그래서 본인의 한계가 어딘지를 아시는. 예. 근데 10년, 15년 차, 20년 차 되면서 이제 집안일도 많아지고 내가 멀티태스킹 해야 되게 많아지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1에서 3에서 5년 차 사이에는 모르죠. 본인은 번아웃이라 느끼지만 번아웃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니까 당신이 번아웃이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빡셈을 좀 경험해 보시라고. 좀 미안하지만. 그렇죠. 신입사원 교육 자리에 가셔서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부터 이야기하시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괜히 저분을 모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비유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량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어른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서 예의를 또 배우고 본인의 한계도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마셔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가는 거랑 약간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요즘 러닝이에요. 러닝 굉장히 유행인데 어떻게 하면 러닝을 잘할 거요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물으면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3km, 5km를 잘 뛰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장거리 뛰는 프로 러닝 하는 분들 그럼 10km를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km를 뛴다고 달리면 5km가 만만해졌다고. 그리고 대신 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대신 속도를 낮춰서 10km만큼 가세요. 그럼 그 다음 머릿속에 인지가 되고 내 폐활량이 인지가 되니까 이제 5km 정도는 어렵지 않게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5km에 대해서 속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구력과 속도는 항상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역비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일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땐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3중 코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건 무슨 후라이팬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의 3중 코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요즘 종이컵들이 되게 좋지만 이런 종이컵 작은 종이컵보다 오래 두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죠. 그래서 물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이나 차 뒀는데 오래 둘 때 확 마시고 끝날 때가 아니면 딱 들었는데 위험할 뻔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제가 드는 생각, 우리 마음 같은데? 그러니까 비록 한 코팅이 살짝 돼 있긴 하지만 물을 오래 두고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지난 다음에 살짝 젖으면서 흐물흐물해져. 자, 그럼 나란 사람이 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물이 실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지는 여러 가지 로딩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럼 이거를 완전 비운 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양의 물을 우리는 안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 컵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컵이 뭐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컵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종이컵이라고 보면
이왕이면 3중 코팅을 좀 하자. 그러면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그 3중 코팅이 첫 번째 좀 뻔뻔해져라.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변 일에 신경 꺼라.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 저 사람 뭐 하지? 그러니까 되게 착한 분들이 네, 맞아요. 남이 오늘 회사 분위기 어때? 저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맞춰줘야지. 다 살펴봐요. 하고 나랑 얘기 좀 해 하면 가서 막 2시간씩 얘기 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막 저녁 내내 소진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짐 빠지는데 또 딴 친구가 가서 또 상담 좀 해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거절 못하고. 거절을 못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버린 100점이 아니라 아까 1인분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짬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60점 넘으면 됐어. 아니, 나한테 바라는 거는 사원들에게는 한 대리까지는 60점, 한 과장급, 한 선임급에서는 70점. 이라고 대략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네. 매번 100점 하기보단 언제나 60점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좋은 거야. 아하. 라고 생각을 하자. 세 번째는 모든 조직원들과 조직 내 우리 구성원들과 잘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저쪽은 파스타 먹고 싶은 거고요. 나는 빨간 게 좋은데 저 사람 파란 게 좋고요. 나는 뭐 멜로드라마가 좋은데 저 사람 액션 영화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예.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각을 해서 내가 그 사람 설득하거나 그 사람과 너무 그 사람까지 와도 친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안 건드리면 나도 안 건드릴게. 그리고 당신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지내면 훨씬 편해져요. 근데 이 착한 분들이 마음이 여린 분들이 안 맞는 사람 너무 맞춰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든 좀 친해지려고 좀 맞춰가려고 노력하거나 그 사람을 좀 설득하려고 애를 쓰면서 쓸모없다기보다 좀 이렇게 영양가 없는 에너지의 소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어퍼컷 한 방씩 맞는 거고 원치 않게 서로 간에 그러다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트물트물해지는 거죠. 그러지 않는 이 3중 코팅이라는 그냥 비유적으로 그럼 조직 생활할 때 훨씬 좀 견뎌내기가 덜 지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또 하나가 앞에서도 뭐 번아웃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성실한 사람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조금 권태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번아웃의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보어아웃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말인데 번아웃은 아직 지쳐버리는 거라면 보링하다는 단어 있죠, 영어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일이 재미없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권태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선이 넘어가면 다 지루해, 다 뻔해. 요즘 이제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도파민이 그러니까 안 나오면 보상이 없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게 도파민인데 뭔가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게 있을 때 우리가 즐겁게 느끼는 이유가 도파민 분비 덕분인데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5년 차, 뭐 10년 차 각각이 있죠, 그 영역에서. 그렇죠. 처음엔 설렜지만 설레고 막 무섭기도 설레기도 하고 나쁜 쪽에서 위협적이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크게 보서 와 멋있다 했는데 급여도 뻔하게 느끼고 조직도 뻔하고 이 사람도 뻔하고 되게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최소한의 에너지도 들지 않으면서 그냥 아주 지루하기만 한 상태가 되는 게 상당히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지루함, 권태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로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몰라 이러고 다니고 끝났을 때 막 얼굴 활기나는 막 등산 다니고 뭐 다니고 사진하고 막 갑자기 중년기에 그러신 분들이 꽤 많죠. 무슨 예전에 그 일본 영화 쉐리 댄스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에서라고 본다면 깊이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아이작 스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가끔 미술하고 음악가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할 때 미술하는 분들은 매번 새로운 작품을 자기 화풍은 있지만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뭐 조성진 씨라든지 뭐 아이작 스턴이나 정명훈 씨 같은 그런 위대한
음악가들을 보면 네. 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곡을 아. 똑같은 작곡가의 똑같은 곡들을 연주하고 연습하고. 전 세계를 다니시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예. 작곡가가 아닌 이제 연주가들은 예. 지루하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작 스톤한테 예.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어. 이렇게 똑같은 곡을 연습하는 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매번 같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공연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겠지만 레파토리를 그렇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저는 매번 같은 곡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연주를 연습하면서 또 같은 곡 여기를 어떻게 조금 바꿔볼까? 아니 조금 네. 더 액센트를 줄까 하다 보면 아. 그 깊이를 찾으면서 즐거워지고 재밌어진다고. 음. 왜냐면 이제 매번 그 곡을 완곡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 베리에이션 주는 것들 안에 의미를 찾는다라는 얘기하면 그걸 아이작 스톤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아웃이 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매번 똑같은 루틴 안에 저 같은 경우도 30년째 똑같은 환자를 보고 있지만 가끔 내가 조금씩 바뀌고 가끔 제가 제 책을 옛날 책을 보면 아 내가 이런 말도 했었네 했는데 이런 얄팍한 지금 그보다 조금 더 내공 있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고 좀 더 길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 비해서 같은 우울증 환자를 보더라도요. 약간 좀 각도를 조금 더 달리할 수도 있고 깊이를 달리할 수도 있겠고 앞에서도 몇 번 이제 하지연 교수님 언급해 주신 말씀 중에 잘 쉬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요즘에 이제 쉬라고 하면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죠. 잘 쉰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스마트폰 필요할까요? 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네. 저는 잘 쉬는 거에 3가지 키워드는 매일 짧게 혼자. 매일 짧게 혼자. 그거의 이제 반대말은 어쩌다 길게 여럿이. 예를 들어 다 같이 단체 여행 가는 것 같은. 네. 내지는 골프를 치러 가는 거. 매일 네. 할 수 없잖아요. 주말이나 뭐 그쵸. 한 번.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요. 여럿이 함께 해야 됩니다. 뭐 다 같이 뭐 한라산에 간다든지 뭐 이런. 그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매일 짧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자는 거. 예를 들면 혼자 산책하는 거, 네. 네. 독서하는 거, 뭐 혼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거, 뭐 내지는 목욕을 길게 하는 거, 내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실은 나에게 상당한 휴식, 길지 않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큰 거, 네, 그쵸. 임팩트 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원하죠. 한 달 살이 아니면 1년 내내 뭐 이렇게 꾹 참았다 한 방에 딱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내가 제대로 쉬었다라고 느낄 만한. 근데 또 갔다 와서 보면 또 지쳐 있고 힘들고. 그렇죠. 또 가서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조금씩 5에서 10% 정도의 김을 뺄 수 있는 부글부글을 넘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습관같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30분 정도 걷는다든지 저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우리 점심시간은 주어지니까 네. 회사에 운동화 하나 갖다 놓고 점심 드시고 한 30분 정도 걸으세요. 그리고 살짝 뭐 낮잠 5분, 10분 정도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조금 멀리 걸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와요. 그냥 좀 이제, 물론 바쁠 때는 이제 간단하게 먹지만 그렇게 하는 걸 통해 운동량도 있고 혼자 생각도 좀 하고 음악 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는 방식이 저한테 또 하나의 휴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짧게 혼자. 좋습니다. 평소에 좀 약간 이제 압력이 차오를 때 조금씩 이 압력을 뺄 수 있는 거, 매일 낮출 수 조금씩요. 있는 예. 거. 오늘의 심쿵한 방, 이 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하지연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구절 한 가지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1인분의 몫을 하기 위해 우린 불가피하게 일을 한다. 이왕이면 잘하고 유능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일이 자존감의 원천이 되고 또 일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인격체가 될 수 있다면 말이다. 최소한 기본에 플러스 알파의 기대를 해보는 것이다. 특별히 이 문장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사실은 들어가는 말에 있는 네. 내용의 맨 뒷부분인데 제가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 가지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맨 마지막 장 에필로그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불행에 관한 이야기. 예.
이제 교수님을 찾아올 때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지? 예.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조언을 한 가지 해주셨더라고요. 예. 실은 내게 일어날 일들을 사실 나에게만 이런 되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네. 누구에게나 많은 일들이 이미 안고 있고 다만 그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고서 보이지 않을 뿐인 보편적인 불행일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불행의 횟수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고 공평하다. 다만 그게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 아, 이거를 내 액땜이, 우리 보통 액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듯이 아, 한동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일들이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별책부록은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가 직접 쓰신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